안녕하세요. 주간 전망대입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25에서 1.50으로 25bp 올렸습니다. 기준금리가 드디어 인상기조로 돌아선 것인데요. 이건 2011년 6월 이후 처음 기준금리가 인상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간 전망대에서는 우리 채권 애널리스트들을 모셔놓고 우리나라의 기준금리 인상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앞으로 어떤 속도로 어떻게 가게 될 것인지 집중적으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요즘은 6주 만에 한 번씩 보니까 얼굴 잊어먹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아직도 적응이 잘 안 되네요. 네. 1년에 12번이 훨씬 좋았는데. 그래도 8번 되니까 보고서 쓸 일은 훨씬 줄어드는 거죠?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아요. 왜? 기준금리 인상이든 금통위 할 때마다 써야 되잖아요. 그렇긴 한데 또 뭐 다른 이슈가 많으니까. 다른 이슈도 많다? 네. 근데 다른 금통위 때에 비해서 오늘은 그렇게 뭐 급박하게 힘들진 않았을 것 같아요. 예상됐던 금리 인상이었잖아요. 이게 이제 예상 안 했던 뭐가 나오면 이제 바쁘지 그때는. 그렇죠. 뭐 다 예상됐던 거고. 그래서 예상 안 됐던 부분들도 그래도 뭐 좀 있긴 있었을 것 같은데 궁금했던 부분도 있었을 거고. 네. 어떻게 봤어요? 하여튼 윤여삼 그 파트장부터 한번. 네. 파트장 되셨죠?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금통위 저는 또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게 워낙 판이 깔려 있어서 그리고 발표도 9시 한 50분쯤 뭐 되게 빨리 났던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렇게 진통 없이 나왔는데 그래서 만장일치냐 아니면 또 일부 이제 또 동결의 변을 내놓을 소수 의견이 있을 거냐 뭐 만장일치에 대한 얘기들도 많았고 저도 이번에 첫인상이라는 상징성 때문에 만장일치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했는데 그래도 또 역시나 아직까지는 이 구조적인 문제라든지 그런 거를 고민하시는 금통위원이 동결을 내놓으신 분이 있더라고요. 조동철 위원으로 기억하는데 그 부분이 저는 그냥 오늘 또 제일 기억에 남는 또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건 이따가 하여튼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우리 김상훈 잠깐만 여기도 제대로 불러줘 보자. 이게 파트장 불러줬으니까. 우리 김상훈 부장님 어떻게 보셨어요? 예. 뭐 제가 또 다 얘기하면은 뒤에서도 말씀하셔야 되니까 네, 이제 저도 앞에를 매너가 받아서 있으면 예. 뭐 시장에 가장 관심은 말씀하신 것처럼 인상은 대부분 생각했고 이제 네. 만장일치냐 아니냐. 그리고 저는 이제 그 멘트에서 만약에 이제 만장일치가 아니면은 뭐 때문에 이제 그 만장일치가 아닐까. 뭐 최근에 뭐 원화 강세 때문일까 아니면은 뭐 경기에 관한 부분일까 이런 부분들이 좀 관심이 있었는데요. 오늘 이제 뭐 역시 기자회견에서 그 부분 질문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의 답변들을 보면서 이제 시장에서는 향후 금리 인상 속도를 조금 힌트를 찾으려고 좀 그런 노력이 있었던 것 같고요. 뭐 저 역시 그 부분에서 일부 조금 저희 나름 이제 답을 좀 찾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박준현 팀장님은 네. 저는 원래 이제 이번 금통위 전에 어차피 금리 인상은 다 예견됐었던 거고 관전 포인트로 크게 3가지 정도를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첫 번째가 만장일치 여부, 두 번째가 이제 한은의 경기 판단이 뭐 더 상향되느냐 마느냐, 그다음에 세 번째가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뭐 힌트를 줄 거냐, 뭐 요 3가지였는데 일단은 만장일치가 아니었고 또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힌트도 그렇게 크진 않았었거든요. 거의 없애버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 그러니까 사실 근데 또 재밌는 거는 경기에 대한 판단은 또 상향 조정이 됐어요. 네. 왜냐하면 지난 10월 달에 성장률 전망한 것보다는 좀 더 경기가 좋아질 것 같다. 그래서 네. 사실은 3가지 이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는 약간 매파적이었고 나머지 2가지가 좀 도비시했는데 네. 결국 시장에서의 관심은 다음번 금리 인상 시점이 언제일 거냐. 지금 총재께서 내년도 3월에 임기가 다하시기 때문에 그 전에 한 번 더 할 거냐, 아니면 후임자에게 넘길 거냐가 결국은 이제 관심이었는데요. 요번에 통방문에서 이제 저는 가장 기억에 남는 문구가 금리를 올림에도 불구하고 당분간은 수요 측의 물가 압력이 낮기 때문에 완화 기조를 유지하겠다. 그 얘기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통화 완화 기조의 폭을 줄일지에 대한 여부는 신중하게 판단하겠다.
라는 문구가 명시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잠깐만요. 그분이 더 판단하겠다, 네. 유지하겠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인기가 많이 남았나요? 아니 그런 것들이 이제 통방문에 들어가 있다는 어쨌든 얘기는 금통위는 그 그렇죠. 금통위의 입장을 얘기하시는 거니까. 그렇죠. 예. 금통위 내에서 네. 향후에 어떤 정책 그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이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해서 상당히 좀 신중하겠다라는 거를 대놓고 얘기했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면이 뭐 상당히 좀 의미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자 우리 신월연구원도 하고 싶은 얘기 있을 텐데 너무 잘생겨서 빼고 넘어가서 얘기해 보세요. 농담이야. 아, 네. 저희는 지난 10월달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인상 소수견 확인하고 네, 그때도 이 자리에 와서 말씀드린 것처럼 11월 금통위 인상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가장 큰 이유는 가계부채와 같은 금융 안정 리스크를 해하는 요인들에 대해서 금융 안정에 유의하고자 하는 통화 정책의 기능이 좀 중요해진 시점이라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오늘 인상이 되었지 않습니까? 네. 사실 저는 그래서 커멘트는 매우 중립적인 태도를 견지하려고 하셨던 것 같은데 네. 결과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던 부분은 지난번 회의에서는 인상 소수견이 한 분 계셨는데 이제는 동결 소수견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한 분으로. 무게 중심이 완전 인상으로 넘어왔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커멘트는 비둘기파적으로 중립적으로 가면서 매우 힌트를 주지 않고자 노력은 했지만 이미 기준금리 인상을 통해서 기준금리 정상화로 가는 무게 중심은 옮겨졌다. 그거를 확인한 데서 의미가 있지 않나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별 반응이 심하지 않았죠? 결과적으로 보면 단기물 쪽은 좀 금리가 내려갔고요. 중장기물은 거의 횡보한 흐름이었는데 장중에는 다소 변동폭이 있었습니다. 아 그래? 네, 시장 금리가 사실 조금 그 기준금리 인상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관망을 하다가 네. 슬금슬금 내려갔죠. 채권 가격 강세를 보였다가 네. 다시 확인을 하고 기자회견을 좀 했을 때는 금리 상승으로 돌아섰거든요. 네. 근데 결과적으로 또 오후에는 음. 기준금리 내년도 금통위 일정도 나오고 여러 가지 판단을 한 결과 좀 기준금리 인상 시점은 뒤로 미쳐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인식이 확산이 되면서 좀 좀 다시 금리 하락 반전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내년에 금통위가 매파적이 아니라 비둘기파로 계속 갈 것 같다라는 판단을 한 거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통방문의 신중한이라는 문구에 대해서 다들 좀 무게 중심을 싣는 것 같아서 우리가 저희의 전망과는 조금 다소 상이하지만 시장의 인식은 당분간 빨리 하겠다라는 의지는 없으니 조금 단기물 중심으로 강세 흐름이 좀 나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 금리는 사실은 이번 금리 인상 다 반영하고 있었죠. 네, 이미 그렇죠. 국고 3년 금리가 2.2%를 받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이면은 기준금리 2%에서도 적정 스프레드를 확보한 정도 수준이었기 때문에 네. 뭐 사실은 초과해서 반영했던 거로. 이미 보여요. 앞으로 두세 차례 인상 기대가 녹아들어 있는 상황이었고 오늘 장중에 아까 그런 극변한 변동성이 나왔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번 10월에 생각보다 이벤트가 빨리 들어와 버렸잖아요. 네. 이슈가 빨리 들어오면서 일부 기관들은 이 리스크를 오버 헤지를 해서 오히려 이제 조금 상승 위험을 대비하겠다는 기관이 있었고 또 일부 기관은 미처 손절을 못해서 그러니까 오늘 이벤트에 이제 그것들을 다 소화하겠다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손절 못한 기관들이 이제 시장이 조금 생각보다 대기 매수 들어오고 강해질 때 대구 치면서 장중에 또 선물 가격이 막 떨어지는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그 떨어지는 모습 보면 또 반대쪽에서 오버헤지했던 구간은 여기 대고 또 풀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오늘 실제 이제 그동안 소문에 왔던 게 이제 뉴스화되면서 서로 정리해야 될 포지션들이 장중에 한번 이렇게 크게 스윙이 나온 거죠. 그래서 그 왔다 갔다의 흐름이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주일 총재께서 임기가 내년 3월. 네, 그렇습니다. 옐런 총재인가요? 옐런 총재라고 의장. 그러나? 의장. 의장. 거긴 죄송합니다. 또 의장이죠. 옐런 의장은 2월. 2월. 예. 그렇죠. 어쨌든 모든 이런 그 조직의 이게 수장을 맡으신 뭔가 결정권을 가지면서 수장을 맡으신 분들은 그만두기 전에 자기가 했던 거를 뭔가 되돌리는 거를 자기가 해놓고 뒷사람한테 부담을 안 주고 가급적이면 자기가 책임지고 가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올리신 건가요?
뭐 꼭 그렇게만 보기는 어려울 거고요. 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사실은 이제 지난해에 금리 인하를 한번 했던 거에 대해서 이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상당 부분 조금 약간은 그 후회하는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지난해 금리를 인하했던 그런 그림 자체가 뭐 결과적으로 봤었을 때는 뭐 여러 가지 글로벌 경기 흐름과 국내 경기 흐름을 반영한 게 있었겠지만 이 표면적인 모양새는 당시에 이 최경환 기재부 그렇죠. 장관이 좀 이렇게 척하면 척 뭐 이런 얘기하면서 모양도 안 좋았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됐고 사실 또 이 지난해 5월달 금리 인하 이후에 부동산 시장이 또 가계부채 이 가계부채의 규제가 완화함과 동시에 상당 부분 많이 늘어나면서 이제 주택 시장을 띄웠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도 하는 입장에서는 경기 여건이 어느 정도만 되면 적어도 지난해 금리 인하 정도는 조금은 되돌려 놔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좀 있지 않았을까 싶고 네. 뭐 굳이 이제 거기에 덧붙여 본다면 뭐 아무래도 이 현재의 총재님께서 전통적인 하는맨이시기 때문에 네. 아마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금리 인상 시기를 조금 기존 예상보다 좀 땡기게 만들었던 뭐 배경도 되지 않았겠느냐. 마이너하지만 뭐 그렇게 얘기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 그 네. 금리 인하가 사실은 그 모양도 우리 박종인 연구원 얘기했던 것처럼 기재부하고의 관계에서 모양도 안 좋았지만 그때 인하했을 때에 금리 인하 무용론도 하는 내부에서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가 이제 그 소위 뭐 금리 인하를 해도 경기에 크게 영향을 못 미치고 그때 네. 또 이제 물가가 이제 그 유가가 하락하면서 또 하락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게 뭐 그런 공급 측면에 이제 이런 부분인데 이게 통화 정책으로 되겠냐. 그리고 이제 뭐 여기서도 많이 몇 번 다뤘던 유동성 함정 이제 이런 얘기들도 계속 나오면서 무용론 그러니까 모든 정책이 이제 득과 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때는 인하의 이제 그 득보다는 실이 오히려 또 좀 부각이 되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로 사실은 부동산 시장도 더 자극을 받아서 가격이 올라가기도 했고 그것 때문에 경기가 조금 좋아진 측면이 있긴 있었겠지만 반대로 그 가계부채가 예. 너무 급증해버린 그런 부작용이 결국 그것 때문에 나온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는 이주호 총재께서 가시기 전에 결자 해지는 하고 가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사실은 했는데 이번에 뭐 어쨌든 후임 총재 어떤 분이 오실지 모르겠지만 후임 총재한테 부담을 금리 인상을 시작하는 부담을 주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건 이번에 잘하신 것 같고 내년에 한 번 더 하고 그만두시잖아요. 뭐 그거는 이제 1월, 2월 두 번. 두 두 번이 있네. 예, 예. 두 번이 통일은 1월, 2월 두 번. 근데 하여튼 그 두 번에 그러니까 1월 초에 하고 2월 말경에 하고 그렇게 되죠. 그리고 3월 달 지나서 오시면 회춘 4월 4월 달에 바로 할 수는 없잖아. 네. 그죠? 신임 총재가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러면 찾아보니까 어, 연말 연시에는 한 적이 있는데 네. 총재님의 임기 마지막 회의 그리고 총재님의 첫 임기 회의. 첫 번째 회의는 한 번도 조정한 번도 없어. 예. 그러니까 약간 상수처럼 안 하는 게. 그리고 연말에도 원래는 상수처럼 안 하는 거였어요. 네, 근데 이제 연말에는 그러다가 뭐 무슨 금융위기 때 예, 금융위기 때 때도 그걸 하기 하고, 시작해가지고 그게 이제 2005년에도 한번 물가 때문에 그랬나? 하기도 했었고. 하여튼 뭐 그렇게 근데 많지는 간헐적으로 있는 거고. 않은데. 예. 총재 임기는 진짜 거의 공식처럼 되어 있더라고요. 안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마 내년에 하기는 마지막 회의에 하기는 힘들다고 보셨겠고 또 신임이 와도 4월 못하면 그다음에 이제 6월로 가나요? 5월인가요? 네. 헷갈려 그게 요즘 이제 적응이 안 돼 아직. 근데 그럼 5월까지 기다리기에는 좀 너무 늦은 것 같고. 그래서 타이밍은 이번에 하여튼 올릴 타이밍이라고 다 보긴 본 거 맞는 것 같아요. 그나저나 지난번도 소수 의견이 있더니 이번도 소수 의견이 있었어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금리를 올릴 정도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이 간만에 잠재 성장률을 훨씬 초과한 3%대를 보여주고 있고 물가가 네. 좀 안 나오지만 6월달에 BIS에서 권고했듯이 지금 글로벌 중앙은행들은 낮아진 금리로 인한 부작용으로 전 세계적으로 지금 부동산 가격들이 지금 난리거든요. 네. 올해 금리 인상을 한 국가들은 대부분 그 에셋 프라이스에 대한 문제들이 지금 다 대두되고 있죠, 사실. 그래서 중국 애들이 가서 올려놓은 거잖아요. 그리고 뭐 그런 영향도 있지만 거기도 다 결국은 저금리예요. 그렇죠. 스웨덴 마이너스 금리, 캐나다 같은데 뭐 이런 데 난리거든요 요즘.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런 측면에서의 뭐 일단은 뭐 경기도 조금 아까 키친 사이클 잠깐 얘기하셨는데 이게 재고 사이클로 놓고 봐도 좋아지는 국면에 좀 가는 것 같고 그렇죠. 거기에 자산 가격도 어느 정도 좀 대응을 해야 될 시점이기 때문에 액션이 필요하긴 한데 그래서 10월 달에는 이제 들어가자.
라고 하면서 이제 하는 추천에 금통위원께서 먼저 소수 의견을 던져주셨죠. 네. 그것도 촉대 맨 거죠. 그것도 또 상징성이 있다고 또 어디 추천이냐 뭐 그 말이 좀 나왔었어요. 네. 그날 뭐 당연히 기자 질문에서도 뭐 좀 우스갯소리처럼 거론이 되기도 했고 이번엔 또 공교롭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뭐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거론하는 또 학자들이 많거든요. 지난주에도 IMF가 우리나라에 미션단이 와가지고 올해 성장률, 내년 성장률 다 3%대 긍정적인 숫자를 제시하면서도 한국은 여전히 구조적인 문제들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통화와 재정 정책의 완화 기조를 좀 유지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을 던졌었거든요. 네. 그런 쪽에서 또 정부의 추천을 받은, 기재부 추천을 받은 조동철 위원이 오늘 또 동결의 소수 의견을 던지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도 하여튼 모양상으로는 하여튼 좀 또 서로의 뭐 그런 대표성을 갖는데 어쨌든 그런 엇갈린 혼조된 분위기들은 앞으로 통화정책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계속 논의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아까 신중하게라는 단어는 그 의견을 다 반영하면 어느 한쪽에 지금 무게를 실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아니, 가야죠. 그 신중하게라는 통방문에 맞추기 위해서 소수 의견 내신 거 아닌가? 뭐 그렇게도 볼 수도 있고 그렇게 총대를 매실 수도 있는데 네. 뭐 그 정도 소신이 있으니까 또 하셨겠죠. 저는 금통위원 분들 중에서 그냥 뭐 커리어상으로도 그럴 수 해석할 수 있겠지만 그냥 이 조동철 위원이 가장 뭐라고 해야 될까 이코노미스트 좀 적이시지 않나 그런 생각. 정통 이코노미스트. 예, 그런 좀 인상을 받습니다. 근데 그 조동철 의원이 소수 의견을 낸 게 이제 우리가 윤여삼 연구원은 윤여삼 파트장은 약간 좀 음모론적으로 지금 해석을 아닙니다. 보면 아니 뭐 그랬다고 보면 아니 조동철 그 위원이 그 소수 의견을 낸 게 이분이 사실은 우리 잠재 성장률 하락하고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하던 그렇죠. 분이거든요. 맞아요. 네, 계속 그 얘기를 하던 분인데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기본적으로 그 부분이 깔려 있으신 것 같아요. 네, KDI는 잠재 성장률은 계속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이미 9월달에도 그거 갖고 한번 우리나라 적정 기준 금리 뭐 2% 뭐 이런 걸 한번 공식적으로 언급하신 적이 있어요, 조동철. 그죠? 네. 언제쯤 되면 그러니까 우리 잠재 성장률에 대한 논란이 사실은 어느 수준이냐는 논란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일각에서는 뭐 이제 2% 깨졌다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1%대라고 얘기하는 데도 있어요. 그렇게까지. 있어요. 그게 있긴 있어. 근데 그게 맞느냐 틀리냐는 좀 다른 얘기인데 거기까지도 있고 우리가 3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대체로. 한국은행도 공식적으로 이번에 3은 안 된다고. 2.9 정도 얘기를 했죠. 한국은행 2.9 예, 얘기했나요? 근데 우리가 계산 우리 연구원에서 계산할 때는 2.78 정도도 내려오거든요. 민간은 그 정도. 그렇게 본다고 민간은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게 맥스라고 보고 심하게 얘기한 1.8, 1.9 얘기하는 데까지 따져보면 레인지가 많이 내려와 있는데 이럴 경우에 우리가 사실은 우리도 적정금리 논란이 지금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봐야 돼요? 그런 잠재 성장률 갖다 놓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뭐 금리 인상 사이클이 시작됐기 때문에 이제 시장의 관심은 어느 수준까지 언제 갈 거냐 이거거든요. 네. 뭐 저희도 이제 고객들을 만나보고 매니저들 만나보면 질문은 그러면 이번에 금리 얼마까지 올릴 것 같아요? 라는 게 사실은 그러겠죠. 가장 관심이에요. 속도와 높이겠죠. 그렇죠. 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준 위원들이 이른바 점도표를 통해서 흔히 말하는 롱텀한 그런 타겟 금리를 제시를 하잖아요. 네. 지금 현재 연준은 이제 참고로 한 2.8 정도에서 이제 중위값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얼마냐라는 게 중요한데 오늘 사실 그 질문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총재께서는 내부적으로 수치가 있지만 얘기해 줄 수 없다. 말은 못하죠. 네. 뭐 얘기할 수 없는 거지. 그러니까 약간은 저는 좀 미국은 얘기하는데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그래서 저희도 이제 스스로 좀 고민해보고 있는데 일단은 그 장기 중립금리를 추정하는 뭐 여러 가지 방법론이 있기 때문에 네. 뭐 여기서 어떤 방법론을 쓰고 이런 거는 조금 시간이 마땅치 않을 것 같고 저는 그냥 심플하게 네. 잠재 성장률 수준보다는 살짝 낮은 정도가 그래도 뭔가 이 경기를 허터하지 않는 정도 수준이 아니겠느냐. 그러면 대략 2% 후반은 우리가 지금 내지는 2% 중후반 정도를 이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 수준이라고 본다고 하면 대충 뭐 기준금리의 중립적인 수준도 한 2% 중반 내지는 뭐 초반 뭐 이 언저리께가 대충 국내에 어울리는 장기 중립금리가 아니겠냐라고 이제 단순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그 수준 자체도 경기 흐름에 따라서 얼마든지 조정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대충 뭐 2에서 한 2.5 정도 뭐 이 정도 수준을 저희는 지금 내부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저 기왕에 장기 중립금리 얘기 나왔으니까 돌아가면서 한 번씩 다 얘기해 봅시다.
신원연구원. 저는 조금 더 나게 한 2% 초중반 정도 보고 있어요. 네. 더- 일단 우리는 더 비둘기네. 그 제가 뭐 요즘에 듣는 게 제일 뭐 호키시하다 이런 말 듣는데 뭐 그렇게 속도는 좀 빠를지 몰라도 절대 레벨은 막 높이 올라갈 수 없는 가장 큰 이유가 뭐 과거와는 좀 다른 경제 구조로 바뀌었고 잠재성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데다가요. 일단은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돈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순 저축 국가니까 네. 금리 레벨이 낮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향후에 잠재성률 떨어지는 부분들 감안할 때도 그 수준은 막 과거처럼 높을 수는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더 비둘기예요. 네? 더 비둘기예요? 2%요. 2%? 네. 뭐해? 그냥 뭐 자꾸 구조적인 문제 좀 함몰될 수도 있는데요. 저는 생각보다는 지금 이제 이번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사실은 고용 같은 이제 저희 같은 노동자들이 원천 소득을 확보하는 기반들도 이제 예전보다 깨지고 있는 것 같고요. 최근에 뭐 아마존의 등장으로 인해서 미국은 소매업종 종사자 수가 감소하기 시작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환경 속에서 그런 근원 물가 같은 거의 상승이라든지 그런 기반이 이제 기업들은 착한 독점 기업이라고 해서 뭐 공산품 제품의 단가는 엄청 낮춰주고 있거든요. 그런 업체들이. 근데 우리들은 그 고용은 되지 않고 그렇게 해서 그 수요 쪽에서 발생해 줄 수 있는 임금 상승 압력은 그렇게 높지가 않으니까 그런 문제들이 가면 저는 예전에는 분명히 아까 소장님하고도 그 본부장님이 얘기했듯이 명목금리의 수준의 명목 성장 수준의 명목금리였는데 금융위기 이후에 들어와서 이게 균열이 딱 깨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조금 물가 정도는 빼준 어느 정도 경기 부양적인 측면에서 실질 성장을 많이 쫓더라고요. 이 금리가. 그런 측면에서 저는 앞으로 우리나라가 2% 중반이 위협받는다라고 하면 상당히 경기 부양적인 스탠스를 유지한다면 2% 내외 정도에서 계속 좀 일시적으로 그걸 넘어가는 정도를 갈 수 있겠는데 2%까지는 올리는 게 정상화인데 그 이상부터는 이제부터 긴축이라고 불러야 되는 거 정상한 아니냐. 인상이라고 불러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2번 올리면 끝이네. 그러니까 일단은 거기서 경기 과열이 나타나는 모습이 보여주지 못하면 끝이죠. 김상원 저도 연구원. 뭐 이쪽에 가깝고요. 2% 넘어가기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네. 미국도 지금 뭐 아까 점도표도 2.7, 8 찍혀 있는데 근데 계속 내려오지 않습니까? 4에서 네. 지금 내려온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는 내려오다가 2%한 초중반에서 만날 것 같아요. 그리고 내후년 그리고 거기도 실질 중립금리로 따지면 아직 미국도 1%대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고 해보면 그래서 네. 윤여상 우리 파트너 얘기한 것처럼 위기 이전에는 뭐 실질이든 뭐 아니면 명목이든 금리가 성장률과 물가의 합이나 그 함수였다면 이제는 그 두 개 중에 하나 또는 뭐 하나를 오히려 뺀 정도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제가 제일 주목하는 부분은 전 세계에서 고령화 속도가 제일 빠르다는 거. 그러니까 잠재 성장에서 아시다시피 자본과 뭐 기술과 인구, 노동인가요? 근데 거기서 우리는 자본 아까 돈 들어오고 자본 뭐 기술 뭐 산업혁명하고 했는데 노동에서 저희는 계속 깎아먹는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네. 좀 올라가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이제 다 저금리 논쟁이 기준금리 저금리 논쟁이 나오는 건 우리가 이제 성장성이 없는 나라라고 보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평균으로 결국은 성장이 그렇게 보는 거 평균치는 아니에요? 그렇다는 거죠. 예. 뭐 하여튼 뭐 일간 뭐 이해는 가요. 그게 우리가 이제 그만큼 성장성이 나올 수 없는 나라다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금리를 낮춰서 가야지 높여갈 수는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 이해는 하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저금리를 지속할 경우에 부동산 버블 또 생기거든요, 결국. 그러면 이제 언젠가 또 터져요. 그럼 계속 이 악순환을 가는 구조가 지금 맞겠느냐는 걸 또 봐야 되거든. 그다음에 그게 하나고,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2%가 우리 중립금리가 맞다고 보자 그거예요. 맞다고 보면 좋은데 2%까지 올렸어. 근데 그다음에 또 경제 위기가 와. 그러면 금리를 낮출 정책 여력이 없어지거든. 그건 또 어떻게 대응할 거냐의 문제가 또 생긴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부동산 얘기도 요즘에 정부 쪽에서 이제 규제책은 이제 직접 규제가 파리 대책 나오고 나서도 뭐 신 DTI부터 DSI 뭐 여러 대책들이 나오고 이제 공급까지 들고 나왔더라고요. 네, 주택건설 로드맵 이제 발표하고 이제 전방위적으로 들어왔는데 이쪽은 이제 통화 정책은 사실 가계부채와 같은 또 부담을 생각하면서 가야 되니까 네. 한 방향 보고 부동산 시장 총재께서도 얘기하지만 분명히 저는 연내금리 인상까지 몰고 들어온 건 부동산이 되게 중요한 이슈였다고 보거든요. 한국은행의 의사결정에도 중요했다고 보는데
거기서 통화 정책의 대응력은 사실 여지가 많지 않아 보이고요. 직접 규제 쪽으로 그쪽은 막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그건 난 좀 생각이 달라요. 왜냐하면 직접 규제를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 여태까지 계속 해오는 바람에 규제책과 부양책이 왔다 갔다 해서 냉탕 온탕 가가지고 부동산이 완전 망가졌고 네네. 그 다음에 가계부채 문제 때문에 금리를 인상을 못한다. 그거는 국가 정책이 아니에요. 뭐 그렇긴 하죠. 금리 인상해서 가계부채는 터질 건 터뜨리고 그렇죠. 터진 부분을 재정 정책으로 가서 메꾸는 거지. 아니 뭐 그렇습니다. 네, 저도 그건 완전 잘못하는 거예요. 본부장의 의견에 완전 공감하는데요. 네. 일단 지금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요즘에 말씀 많이 하는 게 금융 안정이에요. 네. 금융 안정은 왜 중요하냐? 자산 가격 버블이 터질까봐 금융 안정이 중요하거든요. 왜냐? 2008년 금융 위기가 왜 생겼으면 자산 가격 버블과 금융 상품에 내재된 위험성 관리 안 하다가 금융 기관이 터졌어요. 사실 뭐 어떻게 보면 미시적 경제 주체에 불과한데 너무나 전 세계적으로 큰 영향을 미친 것 때문에 금융 안정의 중요성을 깨닫게 됐거든요. 네. 사실 근데 중앙은행은 지급 결제의 안정성 때문에 생겼지 않습니까? 그다음 물가 안정을 넘어갔다 이제 금융 안정이 다시 떠오르고 있는데 지금 테일러 룰 미국 기준으로 테일러 룰 산출 금리 대비 연준의 기준금리 그리고 미국 명목 경제 성장률 대비 국채 10년물 다 마이너스예요. 네. 둘 다. 근데 2000년대 초반에도 둘 다 마이너스였어요. 그렇죠. 이 당시에 자산 가격 버블이 본격적으로 형성이 되었는데 여기서 나타내는 바는 성장, 양호한 경제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우려하는 낮은 금리가 장기화되면은 경제 주체들은 처음에는 아이고 경기가 부양적으로 돌아가네 아주 좋다고 하다가 이게 경제 주체들의 투기적 성향을 강화시킨단 말이죠. 지금 최근에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낮은 물가에도 불구하고 뭐 어찌됐든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겹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화정책 정상화를 추구하고자 하는 부분이 가장 크다고 봅니다. 그리고 뭐 부동산도 막 말이 많은데 저는 지난 금통위부터 제가 계속해서 기준금 인상을 말씀드리는 가장 큰 이유가 그 이번 금통에도 나오지만 통방 밑에서 두 번째 달락을 보시면은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대책으로 오름세가 뭐 상승세가 둔화되었다라고 했어요. 근데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전국을 잡는 게 아니라 서울 중심으로 잡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서울은 아파트 가격이 파리 부동산 대책 나온 이후에 마이너스로 갔다가 9월부터 플러스로 돌아서요. 돌아섰죠. 그리고 지난주에 한국감정원 데이터하면 0.18이 뛰었고요. 지금 오늘 나온 데이터가 0.29예요. 파리 부동산 대책 이후 직전이 0.33%였습니다. 똑같이 됐다라는 거예요, 거의. 똑같이. 근데 이미 금통위는 부동산 대책 효과가 있더라. 인정을 해버린 거예요. 이건 부동산 때문에 우리가 올리겠다라는 게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이거는 정부나 금융당국이 대출 규제하고 부동산 대책에서 해라. 우리는 가계부채와 같은 거시적 요인을 잡기 위해서 기준금을 이제 조정하겠다라는 신호가 그때부터 본격화된 걸로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런 기조가 이번 달에도 됐습니다. 근데 오늘 나온 데이터는 더 올랐죠.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대책이 효과가 있는지 지금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모르죠. 예. 그것 때문에 저는 뭐 중앙은행 주요국 중앙은행은 금융 안정, 부동산보다는 우리는 중앙은행, 우리 한국은행은 가계부채와 같은 금융에 대한 불안정성에 대해서 좀 더 우려를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11월 통화정책 방향문에서 좀 뭐 특별하게 바뀐 게 있어요? 아까 저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향후 이제 정책 기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시장의 관심은 다음번 금리 인상이 언제일 거냐. 거기에서 뭐, 아주 신중하다고 딱 때려는 그렇죠. 대놓고 신중. 거. 그래서 그게 아마도 오늘 그 전체 금통위 분위기를 다 설명을 해줘 버린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넘어가서 우리 이제 중요한 게 자 어쨌든 기준금리는 2%에서 막 높아야 2.5% 사이라고 지금 여기 내추럴 금리에서 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종 가는 거는 거기라고 우리가 한번 따져놓고 그럼 여기 누군 2% 누군 2.5% 정도 나왔으니까 평균 내서 2.25가 최종적으로 기준금리가 가는 데가 거기까지 간다라고 못 박아놓고 가는 경로, 속도 어떻게 가요? 어떻게들 보세요? 저희는 그 시기적으로는 이번에 4분기에 하고 정책 효과도 좀 보고 뭐 가계부채 대책 사실 시작도 안 했지 않습니까? 안 했죠. 내년부터 시작하는 거 아까 말씀한 것처럼 그래서 진짜 어떻게 뭐 영향이 있는지도 좀 보고 2분기 정도에 하면은 시기적으로는 적절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공교롭게 2분기에 총재님이 바뀌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금통 일정도 보면 총재님이 4월 1일부터신데 오셔서 아마 4월 금통위가 4월 15일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네.
2주 만에 올리실까 못 올리죠. 아닐 것 같아요. 그 다음에 5월 뭐 20 며칠인 것 같은데 뭔가 뭐 꼭 그때 올려야 되는 급박한 뭔가 상황이면 모르겠는데 뭐 현재 저희가 봐서는 그때 그럴 것 같지는 않고 6월에는 금통위가 없습니다. 네. 예, 그래서 3분기 7월에 올리지 않을까. 그리고 나서는 경기 확장세 계속되고 하면은 이제 2019년도 뭐 초에 한 번 더 저희는 그 정도 보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3분기에 한 번 정도고 더 예. 이상은 특별한 예, 경기가 급격하게 가격하게 뭐 좋아지거나 좋거나 아니면 물가가 급격하게 엄청 떨어지거나 올라가고 뭐 그런 그게 아니면은 기본 저희 베이스 시나리오는 그렇게 보고 한 있습니다. 번밖에 있을 수 없다. 예. 저희는 방금 얘기했던 그 2분기에 급박한 상황이 생길 거냐 생길 거라고 보고 2분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저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중앙은행들이 제일 중요한 게 아까 S프라이스의 대응이잖아요. 지금 네. 부동산 가격에 대한 뭐 그걸 자산 가격 때문에 오른다라고 직접 얘기할 수는 없지만 통제가 필요하다는 거는 뭐 공감하는 거니까. 이번 1분기는 뭐 1분기는 원래 좀 이사철이 있긴 하지만 전통적인 비수기고요. 가계부채도 좀 슬로해지니까 내년에 6월에 또 선거가 있잖아요. 선거 전까지는 주택 시장이 그렇게 쉽게 안정되지 않을 거고 정부가 내놓은 대책도 그렇게 뾰족하게 강력하게 인기 없는 정책이잖아요. 부동산 규제책이라는 게. 그쪽 정책을 못 꺼낼 거라고 보면 2분기에 마지막 들썩거리는 부동산 가격이 신임 총재에게 그 인상의 총대를 매게 하지 않겠냐. 그래서 저는 지방선거 때문에 못할 거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선거 앞에 그것도 근데 여기까지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정상화거든요. 그 네. 정도는. 그 정상화 정도 측면에서 1.75를 간다는 건 큰 부담이 아닐 것 같은데 네. 또 하나 이제 조금 시계를 넓혀서 저는 내년 상반기까지가 이제 그 아까 얘기드렸던 레이트 사이클의 경기 사이클이 어느 정도 좋아진 부분을 다 보고 가면 작년에 우리가 물가가 되게 낮은 수준을 봤잖아요. 유가 20불까지. 그래서 그 기저효과나 좀 낮은 원자재 가격 때문에 올해 상반기에는 조금 높은 수준을 봤어요. 그리고 나면 이제 이 기저효과의 이 두 번을 거치면 내년도의 인플레이션은 밸런스거든요. 이제. 네. 내년도에 인플레는 밸런스인데 그 밸런스 상황조차 비트를 못하는 게 상반기 내에 확인이 돼버리면 올해도 옐런 의장이 계속 인플레이션에 대한 언설턴티를 3분기에 이제 강조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퇴임하실 무렵에 이제 비둘기색채를 좀 더 강화시키는 모습이신데 네. 그 부분 때문에 하반기에 저희는 인상이 좀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2분기에 한번 올리고 나면 하반기는 좀 그런 물가 상황들 보고 2019년까지 미국이 기준금리 2% 중반을 갈 수 있을 정도의 글로벌 경기 모멘텀이 있으면 2019년 정도의 상반기에 우리나라도 2%를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의심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전부 다 자기 채권 애널리스트라고 다 자기 이해고 희망사항을 얘기하는 거 아니야 지금? 저희는 채권 기준에서 얘기하죠. 뭐 어쨌든 자 우리 신원연구원 저희는 조금 다릅니다. 좀 달라요? 예, 지난번에도 더 안 올려? 말씀드렸는데 속도가 좀 빠를 걸로 보고 있습니다. 빠를 거로 본다. 이미 태핑을 끊었지 않습니까? 네. 시장 관심사가 이주열 총재 퇴임하시기 전에 한 번 했고 한 번 더 할 수 있느냐인데 저희는 아까도 저희 뭐 얘기했지만 총재 마지막 회의는 안 하니까 다음 회의에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새 총재는 4월부터 하시는데 첫 번째 회의는 스킵하실 것 같고 두 번째 회의는 한 번 더 하실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정부의 내년에 합의 두 번? 네, 두 번에서 상반기가 2.0으로 가는 걸로 보고. 상반기. 네. 세네. 근데 과거 추세로 보면은 기준금리를 한 번 하고 나서 텀을 길게 가져가지 않아요. 그렇죠 원래 그렇죠. 근데 이번에 조금 틀어진 게 이주열 총재 퇴임도 있으시고요. 올해부터 금통위가 8번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네. 원래라면 11월 중순에 회의하고 12월 중순에 하고 하면 한 번 쉬고 가는 건데 저희의 의견이 이제 그냥 한 번 하고 또 하니까 좀 빠르다고 보지만 그래도 12월 스킵을 한다. 1월도 18일로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한 50일 정도의 시간은 있죠. 네, 그래서 뭐 저희는 좀 속도는 빠르지만 2월 마지막 회의는 안 하실 것 같고요. 그 1월 달엔 가능하다. 1월 달에 한다라는데 예상을 계속 하고 근데 있습니다. 저분이 전에 한 말이 있긴 있어요. 하면 2번 연속하는 게 효과가 있다. 네, 맞습니다. 기억하죠? 사실 한 번 하고 계속 끌면 끌면 낫는데 좀 근데 그렇죠. 그렇게 하기엔 또 통방문에 너무 이게 그냥 대못을 박아버려가지고 맞습니다. 근데 좀- 이제 좀 오늘 맞아요. 그나마 좀 네. 저의 의견을 지지하는 부분은 10월 전망한 것보다 그 전망경을 소폭 상회할 것으로 본다. 네. 이거는 그만큼 경기 회복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알겠습니다. 인식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박정현 팀장은 네. 뭐 오늘 총재가 네. 뭐 사실 향후 통화 정책 방향에 대한 큰 그림을 제시를 했거든요. 네. 이제 통화 정책 기조는 긴축 사이클로 갔다. 다만 다만 맞죠, 그건. 이 긴축의 속도를 어떻게 할지를 이제 계속 고민해 나가겠다라는 건데 사실 우리가 지금 뭐 국내 얘기를 많이 했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국내 요인보다는 해외 요인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요번에도 이 11월 말 사실은 대부분 좀 원래 내년도 초에 대한 금리 인상 뷰가 많았는데 연내로 땡겨지게 된 배경들이 아까 총재의 어떤 뭐 이취임, 퇴임 시점도 있지만 저는 사실 미 연준이 12월 금리 인상을 거의 기정사실화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반응 차원에서 우리가 이번에 좀 빨리 했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인즉슨 다음번 우리 금리 인상의 시기는 역시 이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질 거냐, 그리고 12월 인상한 다음에 그 다음번 인상이 언제일 거냐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저희는 결론적으로 이 미국의 물가를 보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지금 코어 값은 조금씩 올라오긴 하거든요. 근데 지금 헤드라인 유가도 좀 많이 올라가고 그렇죠. 유가가 올라오면서 그러니까 요즘에 보면은 헤드라인 CPI는 기조효과 타면서 조금 내려오는데 오히려 코어 값은 조금씩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이런 모양새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고민을 할 것 같은데 일단 이제 눈에 보이는 자체가 헤드라인 자체가 워낙 이렇게 눈에 크게 보일 거기 때문에 저희는 미국이 이번에 12월에 인상을 하면 그 다음번 인상을 3월에 하기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3월 이후 내지는 뭐 한 6월 그러면 사실 한국은행 입장에서 요번에 기준금리를 먼저 올려놔서 미국과의 금리 역전을 한 번은 좀 이렇게 밀어놓은 상황인데 굳이 우리가 미국이 그 다음번 인상하기 이전에 또 선제적으로 할 거냐 그거는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금리 역전도 뭐 있는 거니까 없는 거 아닙니까? 뭐 과거에 뭐 100bp, 150bp까지 크게 갔은 적이 있으니까 그래서 요번 인상은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3분기 경기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약간 선제적인 인상을 했지만 그 다음번 인상은 좀 미국의 인상을 지켜보고 후행하는 형태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저희도 역시 이 김상훈 부장님하고 비슷하게 내년도 하반기 한 3분기 정도의 다음번 인상을 보고요. 그 다음에 또 내후년도.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금리 인상의 속도가 저희는 반년에 한 번 정도 상당히 좀 느린 형태를 취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 정도로 느리게 금리 인상이 되면 우리 그 신월연구원 시나리오만 낫지 않는다 그러면 뭐 주식시장하고 부동산 시장은 좋겠네. 뭐 그렇게 시중에 돈이 막 넘쳐나는데 뭐. 자, 어쨌든 저희 하우스 전체 뷰가 그래서 골디락스입니다. 성장은 좋은데 물가는 그렇게 안 올라가고 금리는 낮고 완만하게 올리니까는 그래서 근데 사실 저는 그거는 조금 생각이 약간 달라진 게 지금까지는 골디락스였고 저는 사실 내년도 하반기로 가면 약간 이제는 그러니까 이게 표현을 잘해야 되는데 스태그플레이션과 유사한 형태. 그러니까 스태그플레이션은 아니고 유사하다는 의미는 물가는 이제 아까 코어 값이 슬슬 올라온다 그랬잖아요. 근데 성장은 정체된다. 예, 코어 값은 지금 이제 올라오면서 내년도 하반기께 가면은 거의 목표 수준에 근접할 것 같거든요. 근데 그 경기적인 측면에서는 저도 우리 윤여산 파트장과 비슷한 생각으로 오히려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경기는 더 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글쎄요. 근데 이제 그건 뭐 약간 좀 그러니까 1, 2년 정도를 놓고 보면 그런 얘기들이 나올 수 있는데 이제 짧은 사이클 말고 좀 더 긴 사이클을 놓고 보면 이게 이제 오르락 내려가면서 가는 거거든요. 항상. 그러니까 난 그런 면에서 골디락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완전 단기 사이클로 놓고 보면 좀 가라앉을 수 있는데 그거보다 한 중기 정도를 놓고 보면 여전히 상승 국면으로 골디락스 갈 거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그거는 골디락스라고 얘기하는 자체가 사실은 그런 거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좀 넘어가서 미국 잠깐 보죠. 우리 미국 얘기도 좀 해야 돼요. 일단 먼저 우리 파월 청문회를 했잖아요. 근데 이 제롬 파월은 이제 지금 떠오르는 권력이고 지금 가라앉는 권력이긴 하지만 현재 칼자루를 쥔 거는 옐런 의장이거든요. 이분이 12월 금리 인상을 거의 기정사실화한 것 같아요. 왜 그래요? 일단은 올해 미국이 지금 1분기에 1% 성장을 하고 나서 2분기, 3분기 연속 3%대 그 허리케인 충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4분기는 그 재건축 효과까지 들어오면 역시나 3%대 그로스를 얘기하거든요. 미국이 올해 거의 2% 중반에 가까운 성장이에요. 그리고 내년도도 지금 뭐 트럼프의 재정 그 정책 감세안까지 뭐 플러스 요인 되면 2% 중반에 또 가까운 그로스를 뭐 낼 거다 뭐 이런 쪽에 기대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7, 8월에는 잠깐 그 아까 얘기했던 헤드라인 물가가 빠지는 국면에서
거기서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언설턴티를 얘기하면서 약간 통화 정책에 대한 정상화가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시각도 주고 미국 10년 금리가 2%까지도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지금 이제 또 막 지표들 뭐 소프트 데이터라고 하는 심리 지표들 막 좋아지고 뭐 이러다 보니까 자산 가격들 계속 랠리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응이 필요했다. 그래서 11월 FOMC 의사록에 나온 걸 보면 일단 대다수의 의원들이 단기 12월 타겟으로 올리자. 그건 동의했고, 근데 그 안에서도 이제 조금 논란은 있죠. 방금 얘기했던 떠오르는 권력인 이제 파월이 워낙 또 비둘기 색채의 위원으로 분류됐었는데 이 물가가 안 올라가는 것에 대한 이견은 더 심화된 내용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박종현 그 팀장님이 얘기하셨듯이 내년 1분기에 그 논란 때문에 또 통화정책에 파월 그 의장이 취임하고 버튼을 누르기가 좀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 좀 보고 갑시다. 뭐 이런 내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김성원 연구원. 예. 만에 하나. 예. 사실은 이제 미국의 기체 사이클, 그러니까 경기 사이클에 대해서 우리 윤여선 파트장하고 좀 아까 시작하기 전에 잠깐 얘기를 했는데 둘이 뷰는 좀 달라요. 예, 윤여선 파트장은 지금 이미 한 80%까지 온 거 아니냐라고 얘기가 있다 이랬는데 내가 본 바는 아직 좀 더 갈 것 같거든. 그러면 지금 이제 확장 국면으로 들어온 건 확실해요. 들어왔어요. 한 바퀴 돌아가지고 확장 국면까지 왔는데 확장 국면에서 이게 꼭지라고 얘기하기에는 재고 증가율이나 이 저기 출하 증가율이 그렇게 높지 않거든. 아주 낮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번 가면 아주 크게 가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한 번 더 크게 간다 그러면 한 60%, 65% 정도 선까지 온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만에 하나 이게 미친 듯이 튀어서 내년까지 경기 확장세가 뭐 정말 미친 듯한 경기 확장세가 가면 그래서 미국의 금리 인상이 생각보다 좀 빨라지면 그러면 어디 터질 나라 없어요? 지금? 사실 그 신흥국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예전만큼 그런 신흥국 위기는 아니었는데요. 저희가 모르고 지나갔을 수도 있고. 근데 또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그 이제 미국이 금리를 테이퍼링 한다고 그때 2013년에 테이퍼 텐트럼 그리고 2014년에 테이퍼링하고 달러는 뭐 2010 그때부터 미리 강해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그때 뭐 그렇게 막상 안 터져서 그런데 신흥국들이 그때 브라질이나 이들 사실 굉장히 힘들었죠. 이제 보면 그래서 안 터졌지만은 힘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은 이제 달러가 다시 약세로 오고 미국이 금리를 올리지만은 이제 뭐 시장 금리는 또 그렇게 많이 안 올라가고 이러면서 이제 그쪽들이 좀 괜찮은데 내년에 저희는 하우스뷰가 신흥국 쪽이 하반기에 그 인플레가 좀 올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그 원자재 가격, 그러니까 에너지 말고도 이제 다른 전반적인 원자재가 다 올라가면서 뭐 심지어 먹는 거 이런 것까지 에그플레이션도 약간 가고 있는데, 근데 그게 이제 아시다시피 물가가 좀 올라가면 신흥국도 원자재국들은 좋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이제 골디락스인데 너무 많이 올라가요. 거기다가 연준도 금리를 너무 빨리 올려요. 그래서 지금 대부분 뷰들은 달러가 그렇게 안 갈 거라고 보는데 달러가 다시 시장 예상보다 금리를 더 올린다 싶어서 달러가 강해져 버리고 그쪽은 인플레가 생각보다 많이 오고 이러면은 그쪽이 다시 좀 위험해질 수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뭐 그럴 일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는데 만에 하나 한번 그때 브라질 국채가 작살났던 거잖아요. 그때가. 어쨌든 파월 얘기를 좀 파월요? 해볼까요? 네네. 이분이 다들 비둘기인 줄 알았는데 네. 비둘기인지 맨지 모르겠다. 단 이분을 왜냐하면 정통 이코노미스트도 아니고 미국에서는 뭐 이코노미스트가 아닌 경우가 연준 의장이 된 경우가 지금 처음일 거예요. 그렇죠. 예. 경제학 박사가 아닌 분이 이분은 로스쿨이니까 예, 맞습니다. 처음일 거예요. 그래서 뭐 그거하고 전혀 관계없이 뭐 공화당이 감세안을 통과시키게 하기 위해서 조금 그 계속 연란을 시키려고 하는 듯 하다가 그래 공화당으로 해줄게 뭐 이런 음모론도 있고 또는 금융 규제 완화를 잘해줄 것 같아서라는 얘기도 있고 근데 뭐 금리 뭐 이런 정책보다는 금융 규제에 더 관심이 있었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 가장 차기 연준 의장의 그 마지막 후보로 남았던 게 이제 존 테일러 교수하고 제롬 파월이었는데 테일러는 시킬 리가 없었고요. 이분은 그냥 운빨이 안 닿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만약에 존 테일러 교수라면 내가 그 유명한 중앙은행의 적정 기준금리를 한출하는 대표적인 모형인 테일러 룰을 만들었는데 내가 한 번은 해봐야지 뭐 이런 생각을 했었을 것 같아요. 아, 당연하죠. 근데 운빨이 예. 안 닿는 것 같으니까 그렇죠. 그분이.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면접 보면서 끝까지 저울질하다가 이제 이 제롬 파월을 선택했던 이유는 뭐 제가 그때 말씀드렸었는데 결국 어쨌든 연속성, 현재 연준 이사로 재직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통화 정책의 기조를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대표성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준 옐런보다는 훨씬 좀 이 규제 완화에 좀 우호적이었던 뭐 이런 것도 작용한 것 같고요. 아까 이제 성향이 매인지 비둘기인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이 연준 위원들의 성향을 이렇게 조사해서 이렇게 발표도 하거든요. 이제 그 분석에 의하면 원래 이 총재의 인선되기 전에도 파월의 이 색깔은 그냥 중립이었어요. 그죠? 이 사람은 뭐 비둘기지 뭐 맨지 잘 모르겠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뭐 그런 면에서는 트럼프 입장에서는 조금 더 자기의 어떤 정책적인 의지들을 좀 더 반영할 수 있는 뭐 그런 의장이 뭐 제롬 파월이 가장 뭐 적정하지 않았냐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그게 이제 향후의 통화 정책과도 연결시켜 보면 뭐 그동안 계속 연준은 흔히 말하는 데이터 디펜던트한 정책을 펴겠다고 얘기를 해왔잖아요. 네. 뭐 제롬 파월이 이끄는 연준은 더욱 그러겠죠. 왜냐하면 뚜렷한 색깔이 있는 게 아니니까. 네. 그래서 결국은 정말로 이제 이 그동안의 골디락스가 끝나고 이제 인플레이션으로 가냐 마냐 이게 향후에 이 미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를 좀 좌우할 것 같고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저는 일단은 뭐 이게 경기가 좋아지면서 인플레까지는 모르겠는데 그동안 눌려놨던 물가가 이제 조금씩은 좀 올라가는 모습들을 이제 보이는 국면으로 가는 게 아니냐. 그러면서 긴축도 시작될 거고, 근데 그 긴축이 결국은 경기를 이제 다시 또 둔화시킬 가능성이 좀 커지는 그런 국면으로 좀 생각을 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 조금만 덧붙이고 싶은 얘기가 네. 파월 의장의 이제 그 색채가 강하지 않아서 옛날에는 진짜 뭐 큰 의견이 가면 거의 거수기처럼 따라다녔다라는 평가도 있는데 그 요번에 또 지금 이사들이 많이 비어 있잖아요. 부의장 후보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까지 만났다고 지금 엘 에리언이라고 예전에 핑크의 CEO가 등장했어요. 이 양반이 이제 또 경제학에서는 또 나름의 이제 그 권위가 있는 양반이고 또 이제 굉장히 채권 시장을 통한 그 이자율에 대한 프렌들리한 사람이거든요. 네. 이런 사람이 부의장으로 들어왔을 때 오히려 이 사람의 또 그 너들리라는 뉴욕 연은 총재의 말이 한동안 예전에 버냉키보다도 더 약발이 먹히던 시기도 있었어요. 네. 분명히. 그런 부분 때문에 이번에 그런 비어있는 연준 이사들을 채우는 부분도 또 남아있는 또 중요한 이슈고 그런 쪽에서 오히려 영향력이 또 있을 수도 있다. 그런 것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나저나 파월 이런저런 얘기 들어보면 신원연구원 네. 그냥 파월 이분이 옐런 의장하고 별 차별성이 안 보일 것 같아요. 이미 발언도 뭐 물가 감안하면 기준금리 그냥 안 올릴 수도 있다는 아니지만 더 천천히 올릴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별로 차별성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럼? 지금 뭐 이제 물가 상반기에는 입장이 물가 오를 거다 했는데 좀 안 오르네. 여름에 바뀌었다가 이제는 좀 구조적인 것 같다라는 게 연준에 공론화되고 있는 부분이라서 네. 그 의견 잘 따르시는 것 같고요. 이분의 특징이 변호사시잖아요. 네. 뭐 자기의 경제학적인 색깔은 없지만 네. 의견은 이렇게 잘 취합해서 논리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뭐 옐런 의장이나 버냉키 의장이나 그린스펀 이렇게 연설하는 거 보면은 컬러가 다 있었죠. 이제 보면 있었죠. 세냐 약하냐 정도지만 컬러가 있었는데 그냥 이분은 연설하는 거 보면 그냥 그 좀 죄송합니다 막 읽으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보다도 난 그 반대 이분의 컬러가 뭘까 하는 생각을 그동안 계속 의문시해서 봤던 부분인데 진짜 컬러가 별로 안 보여요. 투명색. 그래서 이게 맨지 비둘기인지 좀 모르겠다. 중립적인 것도 아닌 것 같고 예. 중립적인 것도 아닌 것 같아. 그냥 왔다 갔다인지 하여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뭐 그렇게 결과적으로 보면 뭐 그렇게 대단히 빠른 속도로 금리 인상을 할 것 같지는 않다는 거죠. 다. 당분간은 그죠? 내년 상반기까지. 사실 약속한 경로를 이제 지킬 수 있을까 또 지킬 것 의심하겠죠. 같다? 또 올해도 의심했듯이. 자, 미국 경제에 대해서는 뭐 내년도 좋을 거다 역시. 뭐 올해보다 조금 떨어지긴 하겠지만 내년 좋을 거다. 뭐. 근데 특징적인 건 실업률이 4% 밑으로 내려갈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네.
그 부분은 잠깐 우리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 다른 거 금리는 뭐 저기 성장률은 그렇다고 치는데 4% 밑으로 내려가면 우리 뭐 해묵은 자연실업률 가설과 이력 현상을 또 얘기해야 되는 지금 구조가 온 것 같은데 정말 지겨운 자연실업률 가설인데 완전 어긋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봐야 돼요? 아마 3% 실업률이 1980년 이후로 없었을 거예요. 없었죠. 이게 최초인데, 근데 왜 아직도 임금이 YOY로 3%를 못 올라가고 있거든요. 못 올라가죠. 그걸 이제 플렉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유휴 노동력 얘기를 하는데 미국의 고용률하고 경제활동 참여율의 개선도는 현저히 늦어요. 고용률은 지금도 한 60, 한 2, 3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현상은 거기에 구직 포기자들이 있잖아요. 네. 그 노동시장 풀이 아직까지 그 임금 상승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이기 때문에 이게 숙련공에 어느 정도 스킬이 있고 조건이 되는 사람들. 그래서 미국에는 오히려 실리콘밸리나 그쪽에는 항상 노동 부족이거든요. 네. 그쪽은 항상 노동 부족. 이미 금융 위기 때도.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의 그 공백은 전 좀 더 이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미국의 뭐 가장 그 서비스에서 고용을 제일 많이 하는 소매업종 이런 데서 일자리가 줄고 있다는 거 이런 건 앞으로도 또 심각해질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약간 다른 얘기일 수 있는데 그래서 뭐 말씀하신 이제 그러면 결국 왜 필립스 커브가 왜 안 계속 누워 있을까 이제 그거 이제 그러시잖아요. 예. 네, 일본이 지금 보면은 뉴스 보면은 뭐 엄청 일자리가 많이 모자라고 뭐 그러고 막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일자리 자체는 막 늘어나고 취업은 뭐 이렇게 잘 되고 뭐 오히려 뭐 사람 뽑는 게 더 경쟁이다 하는데 근데 그 임금의 증가로 놓고 보니까는요 아베노믹스를 해서 일본 경제가 좋아져서 기업들의 이익 증가 대비해서 임금의 증가는 굉장히 지금 오히려 더 낮은 수준이거든요. 보면.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도 미국도 뭐 전 세계적으로 이건 비슷한 현상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그 베버리지 커브라고 베버리지라고 하는 경제학자가 만드는 커브인데 이게 이제 이쪽은 그 기업의 구인 배율, 그다음에 이쪽으로는 이제 실업률을 갖다 놓고 이렇게 그리거든요. 그러면 경기가 나쁘면 이제 실업률은 높아지고 구인 배율은 떨어지니까 쭉 이슈가 갔다가 좋아지면 다시 올라오는데 서프라임 사태 전보다 실업률은 훨씬 아래고 맞아요. 구인 배율도 굉장히 높아요. 서프라임 사태 터지기 바로 직전에 미국 경기가 그렇게 뜨거웠는데 그때보다 구인 배율이 더 높아요. 근데도 임금 안 오르는 건 뭐 슬랙으로밖에 해결할 방법, 설명할 방법은 없긴 없는 것 같은데. 그거와 관련돼서 IMF가 하나 논문이 나온 게 있는데 그 기업들의 투자 비용, 그러니까 기술이 발전한 혁신으로 인한 원가 부담이 떨어진 만큼 미국 내 노조 비율이 감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이 정도 기업이 돈 많이 벌었으면 우리 임금 올려주셔 하면 올려줘야 되는데 기업 입장에서 야 그럼 집에 가. 그 빈자리를 로봇이나 이제 자동화 시스템으로 채운다는 거죠. 그런 현상들까지도 사실은 좀 지금 또 기술 진보로 좀 치부하는 것 같아요. 그 세제 개편안이 하원에서 상원 예산위도 통과를 했어요. 네. 상원은 통과하기 어려운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 네. 통과하는 거예요? 지금 사실 그 정치에 대한 부분 뭐 예상하기 어렵지만 결과적으로 상반기 대비 하반기에 분명한 것은 정책 동력을 확보했다라는 거. 거기 뭐 달러와 인덱스에서 가장 잘 드러나고 있고요. 네. 지금 조금 약간 지지부진하지만 그래도 통과하지 않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각자의 이해관계는 다 다르지만 결과적으로 민주당도 어느 정도 여기에 대해서는 아예 비토권을 행사한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통과할 것으로 봅니다. 근데 통과하면 네. 그 금융시장에는 뭐 좋아요? 뭐 채권 그러니까 시장이나 금리나 이런 쪽에? 지금은 이게 통과할지 말지보다 정말 통과한 이후에 효과가 있을 거냐를 고민하는 때가 된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뭐 법인세를 낮추는 거에 대해서는 다 합의하고 있고 뭐 시기적인 차이만 있기 때문에 뭐 된다라고 보는데 그거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뭐 그 내년도 전망하면서 과거 데이터를 좀 찾아봤는데 미국이 80년대 이후에 여러 차례 감세를 실행을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근데 감세 이후에 실질적으로 경제 여건을 보면 좋아진 적도 있었고 또 반대로 경기가 나빠진 적도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얘기인즉슨 감세안이 만병통치약은 아니었다라는 거고 네. 결국은 이제 실질적으로 감세 이후에 경기가 좋아지냐 마냐는 뭐 현재 이 트럼프 정부도 기대하고 있는 이 레퍼 곡선이 작동하느냐 안 하냐죠. 세율을 낮춰준 만큼 그 이상으로 투자와 소비가 늘어날 거냐 이 부분이 지금 관건인데 무조건 세금을 낮춰주면 그만큼 투자하고 소비할 거다. 사실은 이거는 지켜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이 금융시장 관련해서는 과거에 보면은 실제 감세한 이후에 경기가 좋아진 적도 있었지만 나빠진 적도 있었는데
현재의 경기 어떤 그 금융시장의 센티멘트는 이거 감세안만 통과되면 무조건 좋아지는 쪽으로 조금 이렇게 편향된 전망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실제로 효과가 내서 경기가 좋아지면 현재의 금융시장의 가격 변수들이 그냥 정당화되는 정도 수준에 그칠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어느 정도는 네. 오히려 이제 기대에 못 미치는 게 나오면 오히려 좀 실망이 좀 커질 수도 있는 게 아닌지. 그 사실은 저는 이 세제 개편한 이후에 뭐 경기와 금융시장의 방향성이 약간은 좀 비대칭적인 그런 구조를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세제 개편 나오면 때려야 되겠군요. 세제 개편을 천천히 뜯어보면 지금 법인세에 포커싱 되어 있잖아요. 네. 근데 이미 그 크레딧물에 IG 하이힐드로 나누면 IG 등급 애들은 네. 이미 20% 초중반으로 실질 실효세율이 낮아져 있어요. 그래서 법인세는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고요. 네. 제일 중요한 부분은 세액 공제 관련된 이자 보상, 이자 비용에 대한 공제 부분인데 이거는 아무래도 이자율이 높은 하이힐드 애들한테는 불리하겠죠.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본국 송환세가 일회성으로 인하가 될 건데요. 이 경우엔 달러화가 강세로 가겠고요. 그리고 외국인 사업장에 돈이 많이 있는 애들은 사업 잘하는 애들이에요. 네. 걔네들은 들어오면은 자사주 매입하고요. 네. 뭐 회사채 발행 안 해도 되고요. 여러 가지 면에서 부익부 빈익빈 기업들의 그런 부분들이 좀 진행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죠. 그럴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윤여삼 연구원이 다음 주에 뭐 중요한 일정이 있어요? 그 일정은 제가 아니라 잘생긴 신월연구원이 그러고 했었나요? 네. 다음 주에 제일 중요한 부분은 8일 금요일에 네. 미국 고용지표가 나옵니다. FOMC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가장 중요하네요. 중요하겠고요. 그날 같이 미국의 소비자 신용 부분도 소비자들의 경기에 대한 부분 확인할 수 있겠고요. 네. 주 초반에는 미국 제조업 수주 그리고 EU의 GDP 나오니까 한번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게 나오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메인 토크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외신으로 넘어가겠습니다.